67세에 새 언어를 배우겠다고. 진짜? 비웃음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홍콩의 한 택시기사. TV 속 낯선 글자에 사로잡힌 그는 비 내리던 밤 한국 가족이 남긴 쪽지 한 장으로 도시 전체를 뒤흔든 한글 택시 현상의 시작이 됩니다. 경찰의 단속, 노인들의 비밀 스터디, 그리고 서울에서 날아온 의문의 상자까지.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첸카이예요. 홍콩에서 택시를 몰기 시작한 지 어느덧 45년이 넘었어요.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죠. 햇살 좋은 날에도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도 저는 늘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렸어요. 이 택시 덕분에 아이셋을 키웠고 집안 살림도 이어갈 수 있었죠.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곁에 있어준 오랜 친구 같았죠. 홍콩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건물도 낮았고 거리는 한산했지만 요즘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밤이면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거리를 가득 채워요. 사람들도 늘 바쁘게 움직이죠. 그 변화 속에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태우게 된 손님들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어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쇼핑백을 들고 낯선 언어로 조용히 이야기 나누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김치를 먹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 내리던 저녁,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차창에 끝도 없이 떨어졌고 공항의 불빛은 물안개처럼 번졌어요. 오래 운전했더니 허리도 아프고 몸이 뻐근했죠. 그때 새 식구가 제 택시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옷은 이미 많이 젖어 있었고 아이는 금방이라도 잠들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말을 걸었어요. 호텔 플리즈. 익숙하지 않은 영어였고 핸드폰을 꺼내 호텔 이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화면이 너무 작았고 물방울이 묻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와이퍼는 앞유리를 쉬지 않고 오갔어요. 한참 동안 도로를 돌며 호텔을 찾아다녔어요.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고 부모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 속엔 걱정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익숙한 호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를 뚫고 간판 불빛이 번쩍였어요. 속으로 여기다라고 외치며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짐을 꺼내드렸어요. 요금을 계산할 때가 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절반만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환영합니다. 홍콩에. 짧게 웃으며 말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제 딴에는 그들이 했던 정중한 인사를 저도 따라 해본 거였죠. 그 가족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깊이 인사했어요. 뭔가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냥 웃으며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TV를 켰어요. 그날따라 뉴스가 아닌 한국 드라마가 먼저 나오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려다 멈췄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보였어요. 한글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그 글자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정돈돼 보였어요. 동그라미, 선, 점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놓여 있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글자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묘하게 질서 있고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고 TV 화면 속 그 글자들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택시기사 친구들과 찻집에서 만났어요. 운전하기 전 뜨거운 차 한 잔과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곳이죠. 가게 안엔 익숙한 자스민 차 향이 퍼져 있었고 주인 아저씨는 말없이 제가 앉을 자리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집 한쪽 구석에 토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죠. 토니는 저보다 30살은 어린 친구입니다. 평소엔 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고 놀리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궁금해서 다가가 앉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토니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중이에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 이상한 글자들을 TV 자막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토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인 손님이 늘어서요. 기본 인사말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글자들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엔 자음과 모음이 정리된 표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글자들이었죠. 한글이라고 불리는 문자였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 익히면 어떤 한국어 단어든 읽을 수 있대요. 중국어처럼 수천 개를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한자를 외우며 살아왔지만 지금도 신문 한 편을 다 읽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24개의 글자로 말을 읽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우면서도 신기한 얘기였죠. 나도 좀 보여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토니는 깜짝 놀라더니 금세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후 20분 동안 다른 기사들이 들락날락하는 가운데 토니는 한글의 기초를 알려줬습니다. 이건 기억이라고 해요. 이건 니은. 토니는 냅킨을 꺼내더니 거기에 알을 그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모음인데요. 사람 옆에 벽이 있는 모습처럼 생겼죠? 하늘, 땅, 사람. 이런 철학적인 뜻을 담고 만든 거래요. 그 냅킨 위에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형태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었고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머릿속에선 토니가 가르쳐준 글자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곧장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조금 굳었지만 마음만은 무척 설레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1443년 조선의 왕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그전까지는 한자만 써야 했기에 평범한 백성들은 글을 배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농부도 심지어 글을 배우기 어려웠던 여성들도 말이죠. 참 따뜻한 왕이었네.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자오밍이 책가방을 맨 채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죠. 할아버지, 뭐 보고 있어요? 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필요해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자오밍은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한글이네. 우리 수업에서도 배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예요. 그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글자들은 소리가 나는 위치를 본떠 만든 거예요. 입모양, 혀의 위치, 목소리의 움직임까지 계산해서 만든 거래요. 정말 천재적인 발명품이죠. 자오밍은 옆에 의자를 끌고 와 앉더니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작은 거실은 어느새 교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엔 홍콩의 불빛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저는 또박또박 새로운 글자들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그 길을 누비며 살았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배워보는 느낌이었어요. 67살, 저는 다시 아이처럼 가나다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새롭게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매일 밤 한글 연습을 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직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노트는 연습한 글씨로 가득 찼어요. 보기엔 엉성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택시에 한글로 안내문을 붙여보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용기를 냈어요. 두꺼운 종이와 사인펜을 꺼냈어요.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정성껏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조수석 등받이 뒤에 조심히 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첸카이입니다. 홍콩 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글씨는 예쁘진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묘하게 긴장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한참 동안 한국인 손님은 타지 않았어요. 중국인 관광객 한 분이 그 글씨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이거 무슨 언어예요? 한국어예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3시쯤이었어요. 침사추이 부근에서 한 커플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세웠어요. 딱 봐도 여행 중인 젊은 한국인 부부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입에 잘 붙지 않는 발음이었지만 있는 힘껏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놀람과 기쁨이 한꺼번에 퍼졌고 여자는 박수를 치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빠르게 말했어요.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호텔 주소를 보여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그들은 뒷좌석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창 너머로 카메라를 들고 밖을 찍기도 했고 제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빛과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유명한 건물이 보일 때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스타일거리, 아쿠아리움 이렇게 짧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오하고 감탄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요금은 120 홍콩 달러였어요. 그런데 남자가 200달러를 주더니 잔돈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한국어로 또박또박 인사했어요. 여자는 작은 가방을 열더니 손바닥만 한 한국 과자를 꺼내 제 대시보드 위에 조심히 올려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썼어요. 고개를 숙여 건넨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첸 기사님,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로 인사해주는 택시 기사님은 처음이에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어요. 그 쪽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TV나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도시에서 누군가를 환영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찻집에서 토니에게 자랑스럽게 그 쪽지를 보여줬어요. 봤지? 정말 효과 있어. 토니는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기사들도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첸이 미쳤구먼. 그 나이에 외국어라니. 하지만 며칠 뒤 오랜 친구 왕씨가 제 노트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진짜 효과 있어. 팁도. 저는 받은 팁을 꺼내 보였어요. 왕씨는 잠시 말없이 그것을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나도 좀 가르쳐줘. 그날부터 작은 스터디 모임이 시작됐어요. 월요일 오전, 근무 시작 전에 찻집 한켠에 모여 앉았어요. 멤버는 저, 왕씨, 토니, 그리고 이씨, 우씨까지 5명이었어요. 저희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베테랑 기사들이었죠. 이씨는 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고 싶다 했고, 우씨는 한국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 함께하게 됐어요. 왕씨는 팁을 노린다고 했지만 남몰래 글자 연습을 제일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마치 중학생처럼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내기했고 서로 실수하면 놀리고 단어 하나를 정확히 쓸 때마다 박수를 쳤어요. 어느 날 우씨가 말했어요. 이거 치매 예방에도 좋대. 뇌가 막 살아나는 기분이야.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또렷해졌고 세상도 달라 보였어요. 길도 사람도 표지판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 후 우리 5명은 각자 택시에 한글 안내문을 붙였고 한국인 손님을 태우면 작은 기쁨이 생겼어요.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지고 있었어요. 늙은 나무에도 새싹은 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비 내리던 화요일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승객을 내려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젊은 교통경찰이 손을 들어 저를 도로 옆으로 불렀어요. 또렷한 눈빛에 단정한 제복. 2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머릿속으로 운전 내용을 되짚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경찰이 창문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좀 주세요. 당황한 채 서류를 건넸고 그는 택시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를 가리켰어요. 바로 제 한글 환영 안내문이었어요. 이건 뭐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을 위한 환영 메시지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 부착하는 안내문은 중국어와 영어만 허용됩니다. 규정이에요. 지금 당장 떼세요.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안 떼면 과태료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끝이 무거워졌어요. 조심히 손을 뻗어 안내문을 떼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일부를 찢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제가 그것을 접어 글로브 박스에 넣는 걸 지켜봤어요. 다시는 붙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출발했지만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기쁨과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찻집에서 토니와 왕씨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꺼내자 놀랍게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왕씨도 토니도 우씨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대요. 그나마 이씨만은 아직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씨가 찻잔을 굴리며 말했어요. 그만둬야 하는 거 아냐? 괜히 문제만 생기고. 말끝이 무거웠어요. 조용한 침묵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며칠 전이었다면 저도 고개를 끄덕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난 그만둘 수 없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규칙은 어길 수 없잖아. 생각에 잠겼어요.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한국 손님과의 연결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조그마한 인쇄소에 가서 명찰 하나를 주문했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첸카이, I speak a little Korean. 안내문처럼 눈에 띄진 않았지만 완전히 합법이었어요. 명찰을 셔츠에 단단히 달고 택시에 올랐어요. 그걸 시작으로 우리 모두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씨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녹음해서 손님에게 들려줬고
우 씨는 번역 앱을 이용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토니는 명함에 한국어 문장을 적어서 손님에게 건넸어요. 우리는 우 씨 말대로 창의적인 반항자가 되었어요. 규정은 지키되 마음은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은 곧 한국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한글 명찰을 단 택시기사를 일부러 찾아 타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학교 앞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택시에 올랐어요. 출발하자마자 그가 명찰을 가리키며 영어로 말했어요. 첸카이 씨 맞죠?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김 교수입니다.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는 우리 이야기, 택시 기사들의 한글 모임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듬더듬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어요. 규제로 인해 안내문을 뗀 이야기, 명찰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변화들까지요.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언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죠. 그날 이후 2주 뒤 한국에서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한국어 교재 5권, 연습 노트, 그리고 김 교수님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우리말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진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곧바로 왕 씨, 토니, 우 씨, 이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날 저녁 다 함께 찻집에 모여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들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 우리 한글 택시 모임은 15명으로 늘어났어요. 찻집 자리가 좁아져 이제는 이 씨 집 거실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고 우 씨는 아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한국어로 적고 있어요. 글씨는 서툴지만 마음은 깊어요. 이 씨는 노인정에서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왕 씨는 여전히 팁에 관심 많다고 말하지만 요즘 가장 한글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도 그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3일만 택시를 몰고 있어요. 나머지 시간엔 후배들에게 글자 쓰는 법을 알려주고 관광객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 소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택시에 한국인 가족이 타고 제가 조용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들의 놀라고 기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처음엔 그저 이상한 동그라미와 선으로만 보였던 글자들. 지금은 누군가와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배움을 이어주는 문이 되었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어요. 모든 건 비 내리던 어느 날 그리고 단 24개의 글자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